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온 이 위원장은 여당이 당리당략에 매달린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행 헌법은 수사의 책임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보안 수사권 문제는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강행하려는 민주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정부 인사 중에 보안 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 위원장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보안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위원장은 여당이 주도한 이른바 법 왜곡죄에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법 왜곡죄에 대한 제 견해는 문명적인 숙치이고 이거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여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선 과잉 충성이라고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부총리급 공직자인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대표적인 통합형 인사로 꼽힙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권 내 강경파들은 이러한 우려엔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로 생길 문제들에 대한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서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 씨.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별것 아닌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권 유지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해결책인 듯 말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던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을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은 보안 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수사 참여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범죄 피해자인 일반인들이 검사를 대신해 수사에 관여하는 게 현실성이 있냐는 지적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김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는 자신들이 추진하면서 수사 공백 책임은 정부에 떠넘긴 겁니다. TV조선 김서정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2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에 앞서 경찰 특수단은 어제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 가운데 첫 윗선인 박모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윤기를 왜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로 송치한 건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던 경찰청 특별수사단. 광주경찰 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박모 형사과장을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직속 상관으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한 겁니다.
특수단은 박 과장을 상대로 장윤기를 강간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위를 수사했습니다. 사건 직후 광산경찰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혐의 적용 과정에 개입은 없었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수단은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간부가 개입해 강간 살인 혐의 적용을 막았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형사과장과 광산경찰서장은 장윤기 자취방에서 나온 핵심 증거 처리 과정에서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당사자들은 수사팀 판단을 받아들였을 뿐 개입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사용한 업무용 PC 등 압수물을 분석해 실제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검찰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광산경찰서장 등 4명을 입건해 봐주기 수사 의혹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경산의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 발령됐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간밤에도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날씨 어떨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나라 기자, 지금 출근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로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출근길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는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한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밤사이 수도권과 영호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라는 이중열돔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뒤덮으며 나타난 이번 폭염은 오늘까지 이어지다 내일이 돼야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 강릉 35도로 예상되고 중부지방과 전북 등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부족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기상청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지난 7일 이후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한 건 이번이 4번째인데 이란도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계기로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양측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란 국기를 든 군인의 거수 경례에 미사일이 불꽃을 내뿜으며 높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12일 이란 당국이 중동 내 미군 표적을 공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이란은 미국이 지원하는 남쪽 항로를 이용한 상선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نهاد مدیریت آبراه خلیج فارس در اطلاعیه اعلام کرد به علت تحرکات غیرقانونی نیرو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تردد از تنگه هرمز در حال حاضر امکان پذیر نیست.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군사 고문인 모후센 레자이는 하메네이 추모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수십 개의 핵폭탄보다 더 중요하다며 해협 사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시설을 복구한 정황까지 나오는 가운데 미국도 추가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3 ships were attacked a couple nights ago, 90 plus military strikes on targets. 140 or more military targets were attacked by the United States. 악시오스는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에 공습을 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 이란군 소형 선박들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민주당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번 주 본격 시작합니다. 네. 모레 수요일 전당대회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목요일부터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신경전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주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모레 광주를 찾아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합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전에 중진 의원 간담회에 이어 오늘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데요. 최근 불거진 안규백 장관 탄핵 소추 추진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17일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 마감 시한입니다. 그런 만큼 의원총회에선 이 원구성 관련 대응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실제로 탄핵 소추까지 밀어붙인다면 정치권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 같은데 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거든요. 이번에 안 장관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과거 안규백 장관이 방위 복무 시절에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 6일이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의 국회 기자회견 이후입니다. 네. 이후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이 파상 공세를 퍼부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이나 공식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공세에 굳이 맞대응을 해서 이슈를 더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하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을 방어할 때와 비교하면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을 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수차례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명쾌하게 방어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권 지지층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지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번 탈영 의혹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인다거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도 임명이 된 건 충격적이란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네. 반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선 안 장관 해임이 필요하다는 글을 썼던 지지자가 거센 항의를 받은 뒤에 사과문을 올리고 글을 삭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죠. 만약 청와대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알고도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 여권이 침묵을 택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병역 문제는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만큼 야권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규백 장관 탄핵 청원은 벌써 3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발까지 겹치면서 여론이 악화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 여론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만약 의혹 해소도 잦은 사태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소추에 나설 것입니다. 야권은 다음 개각되는 안 장관 사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공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인데 다만 탄핵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당내 신중론도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일정까지 겹치면서 이 정부 이슈에도 더욱 신중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내부적으로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 룰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고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저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리는 이 선호투표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선호투표제는요, 지지 후보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정한 뒤에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하위 득표를 받은 후보자의 2순위 득표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의 연대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친청계인 만큼 친청계 최고위원 일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현재로선 표결에 붙여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각각 6분 정도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도 가졌는데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 전 총리 면전에서 과거 이력을 꼬집었습니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야권 상황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지금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안철수 의원은 어제 한동훈 의원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설전은요, 안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대표였다는 법정 증언을 거론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발언의 진위를 떠나서 당내 장동혁 지도부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당대회에서 중도 외연 확장 적임자로 평가받으려면 가장 비슷한 행보를 보여온 한동훈 의원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당도 야당도 갈등 전선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 오전 5시 58분쯤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쪽 52km 해상에서 실종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병사가 어제 오전 갑자기 사라진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령 산모에 둘 이상의 아이를 한 번에 임신하는 다태아 출산까지 늘면서 고위험 신생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이런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 부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두 손 안에 겨우 들어찰 정도로 작은 몸집의 아기들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담당 의사는 생체 징후를 나타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의 자궁내 환경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이런 기본적으로 인큐베이터가 꼭 필요한. 이 병원의 15개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은 꽉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이 늘면서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77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넘는 52곳은 의사가 1명 또는 2명뿐입니다. 대부분 비수도권으로 전문의 63%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지역 내에서 의사들이 당직을 하는 건 그 자체로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전문의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유일의 권역 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은 책임 교수가 사의를 나타내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전주에선 호흡 곤란을 겪던 신생아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다 끝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70기 미숙아가 지금 10명 중에 1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망이 안 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자체의 생존의 문제예요. 대한신생아학회와 산부인과학회는 청와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눈물의 떨이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매장이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이 지난 3일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마지막 남은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50% 할인, 1+1 팻말이 걸리자 손님들이 몰린 겁니다. 손님들은 텅 빈 매대 사이 남아있던 상품들을 집어 카트에 담았고 계산대에는 20-30m가량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최후의 투쟁을 준비하며 오는 15일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한때 국내 대형마트 2위였던 홈플러스의 추락,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애국기업 돈줄입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일부 국내 기업들의 개미 투자자들의 돈줄 응원이 이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유지 조건이 시가총액 기준 200억에서 300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국산 볼펜을 만드는 대표적 기업 모나미가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국민 필기구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원 활동 등이 재조명되며 주식 매수가 이어진 겁니다. 유명 게맛살 제품을 만드는 한성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위한 행사를 후원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애국 개미들의 응원 투자로 위기를 넘긴 두 기업, 온라인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다만 일시적인 응원에 기댄 결과인 만큼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 각계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여권 강경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 폐지를 밀어붙이면서도 여기서 생길 문제들에 대해선 황당하고 무책임한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스트가 세 분이야 됩니다.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 씨.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별것 아닌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권 유지를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해결책인 듯 말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알려서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던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안을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은 보안 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수사 참여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범죄 피해자인 일반인들이 검사를 대신해 수사에 관여하는 게 현실성이 있냐는 지적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김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는 자신들이 추진하면서 수사 공백 책임은 정부에 떠넘긴 겁니다. TV조선 김서정입니다. 오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2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지난 재판에선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성폭행 의도 등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 특수단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박모 형사과장을 불러 강간 살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던 경찰청 특별수사단. 광주경찰지휘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장윤기 사건을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박모 형사과장을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직속 상관으로 윗선 수사가 본격화한 겁니다. 특수단은 박 과장을 상대로 장윤기를 강간 살인이 아닌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사건 직후 광산경찰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혐의 적용 과정에 개입은 없었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수단은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간부가 개입해 강간 살인 혐의 적용을 막았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형사과장과 광산경찰서장은 장윤기 자취방에서 나온 핵심 증거 처리 과정에서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당사자들은 수사팀 판단을 받아들였을 뿐 개입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 사용한 업무용 PC 등 압수물을 분석해 실제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검찰도 경찰 조사와 별개로
광산경찰서장 등 4명을 입건해 봐주기 수사 의혹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 경로에 들어섰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자찬했습니다. 연일 SNS로 부동산과 환율 등 활발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정작 김 실장이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린 SNS 메시지입니다.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맞물리고 이것이 자본시장 재평가로 이어지는 등 생산 능력 확대와 성과의 자산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십 년 한국 경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한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 경로에 이미 들어섰는지 모른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실장 발언이 도리어 경제 리스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 축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로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을 초래했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성공 비용이란 발언으로 고환율 고착화를 불렀다는 겁니다. 성공의 비용이라고 했다가도 또 욕먹었고 저는 이 특별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짙어지고 있고요. 최근 지시한 레버리지 ETF 출시가 주가 불확실성을 초래한 데 대해선 한국은행 등이 제도 보완을 검토할 거라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 사과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윤상현 의원도 시장 원칙보다 권력 요구에 더 충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23일까지 모두 4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택 공급과 대출 문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여론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이번 달 말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핵심이 될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지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토론할 의제로 보유세와 거래세, 그리고 실거주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 문제를 꼽았습니다. 정부는 보유세의 경우 세율 조정 없이 공시가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 가액을 높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또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만 하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됐는데 이를 줄이거나 실거주로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중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의 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거래세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이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2년 거주를 포함해 10년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실거주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일부에선 정부가 부동산 세금 강화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애둘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주말 동안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처음 발령됐습니다.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인 건데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여 더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 벌써부터 더워지는 것 같은데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도로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출근길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어제는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한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밤사이 수도권과 영호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라는 이중 열돔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뒤덮이며 나타난 이번 폭염은 오늘까지 이어지다 내일이 돼야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7도, 강릉 35도로 예상되고 중부지방과 전북 등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부족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기상청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또 한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립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 경제,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주미대사, 주영대사 지내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잘 알려진 분이죠. 조윤재 연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단 최근 저서에서 우리나라의 기적 같은 경제 발전 과정에 세 가지 조건이 절묘하게 맞물렸다 이렇게 분석하셨던데 자, 이 부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과거 없는 현재, 미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객관적으로 성찰해야 된다. 그런 그 동기에서 제가 이 책을 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천시지리 인화, 그거는 조금 이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때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뜻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 네. 그 천시라는 거는 당시 국제 환경, 자유무역 질서, 그리고 이제 관세 인하로 인해서 제조업 교육이 교육의 줄을 이룸으로 해서 사람밖에 가진 것이 없던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제조업 육성으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이라는 거는 한미 동맹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웃에서 산업 정책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기술, 전수, 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죠. 네. 거기에 또 우리는 월남 파병에 의한 특수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중동 건설 붐의 특수를 누릴 수 있었던 거, 그런 건 질이. 특히 이제 우리가 고속 성장을 시작했을 때 중국은 잠자고 있었죠. 만약에 중국과 우리가 같이 시작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이 되기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20년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고 네. 그 이점을 활용해서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 거대 시장을 활용할 수 있었고 또 생산 공급망을 연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맹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시질이 인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화라고요. 인화다. 예,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세상 살아가는 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저는 그 인화의 여러 요인 중에서 특히 조선 시대 말에서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토지개혁,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전통적 신분 사회였는데 신분 계급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던 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입신 양명을 위해서 분발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줬던 거. 네. 그걸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화라고 한다면은 국가의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사실 교수님은 문재인 정부 때 주미대사 지내셨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내셨는데 그러니까 진보 정부에서 요직을 지내셨는데 저서에서는 사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이 두 대통령의 어떤 부분이 좀 공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뭐 이 책에서 정치 진영의 입장이 아닌 경제학자로서 그 과거 고속 성장 시대의 국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하려 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신생 독립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그 전에 한반도는 일본 경제의 일부였고 또 해방 후에 남북 분단이 됨으로써 남북 간의 교육도 단절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라는 독자 자립적 경제를 일으키는 초석을 놓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개혁. 네. 해방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65%의 토지가 소작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토지개혁 이후에 8%로 줄어들었고 우리 국민들이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반드시 그것을 일구고 최소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네, 거예요. 불평등을 해소한 측면은 그렇습니다. 조금 있었고요. 예, 박정희 전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은 우리 한국 경제 오늘 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죠. 그분이 수출지향적 산업 기반을 육성했고 네. 또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5대 제조 강국이 될 수 있게 했고 또 그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인스티튜션스 그러니까 경제 행정 체계를 확립을 구축을 했던 분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는 과거 얘기를 조금 했고요.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산업이 이제 이익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산업 이익을 두고서 뭐 분배하자, 과세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기금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뭐 제가 특별히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르웨이 또 네덜란드, 영국 그 북해 유전과 가스전이 발견되면서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반도체와 자원은 다른 거지만은 이 초호황이 그리 오래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초호황을 국가 미래 경쟁력 육성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 그리고 현재 세대와 차세대가 이 특별히 주어진 이 초호황의 기회를 같이 나누어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기금화하자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는 기금을 지금 당장 사용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자, 좀 이런 투자하자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그게 거시 경제 정책 면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그 인플레라든가 또는 임금 상승 이런 거를 줄이고 또 과도한 금리 상승의 필요성을 줄여서 우리가 거시 정책적 입장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또 고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윤입니다.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끈끈했던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법정에서 만납니다. 오늘은 최근 글로벌 테크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 알아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을 맞잡으며 협력을 다짐했던 애플과 오픈 AI가 결국 정면 충돌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핵심 인력과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며 오픈 AI를 전격 고소한 겁니다. 소장에 담긴 내용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오픈 AI로 이직한 전직 애플임원은 아직 애플에 다니는 후배들에게 면접을 볼 때 애플의 실제 부품을 몰래 훔쳐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퇴사할 때 훔친 노트북으로 사내망을 해킹해 기밀 파일을 빼낸 직원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픈AI가 왜 남의 하드웨어 부품까지 탐냈을까요? 바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 때문입니다. 오픈AI는 챗GPT라는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몸통이 없기에 결국 애플 같은 하드웨어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를 깨고 직접 독자적인 AI 기기를 만들려다 벌어진 거대한 밥그릇 싸움인 겁니다. 반대로 하드웨어의 제왕인 애플이나 엔비디아 역시 단순한 기계 제조업체를 넘어 자체 AI 소프트웨어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을 만드는 회사와 총알을 만드는 회사가 각자의 영역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다릅니다. 총과 총알을 모두 지배하지 못하면 언제든 도태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실리콘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기꺼이 남의 구역을 침범해야 하는 시대. 인재와 기술을 뺏고 빼앗기는 빅테크들의 핏빛 소송전은 이제 막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증시 전망 알아봅니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 첫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중동 긴장이 커지면서 유가와 환율 부담도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디로 향할까요? 3대 AI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챗GPT는 반도체 주도로 상승 우세, 다만 상승폭 축소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핵심 변수는 SK하이닉스 ADR 효과,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제미나이는 SK하이닉스 호재가 하단을 지지하겠지만 CPI와 금통위를 앞둔 관망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핵심 변수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투자 심리는 중립입니다. 클로드는 하이닉스 ADR 훈풍의 국내 전이를 주목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전환 여부를 변수로 투자 심리는 신중한 낙관입니다. 새 AI 모두 반도체 반등은 열어뒀지만 상승폭은 수급과 매크로 경계에 달렸다고 봤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서울 석촌호수에서 열렸던 롯데 아쿠아슬론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호수로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주말 내내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이색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 함께 보시죠. 호수를 헤엄치고 123층 높이의 빌딩 계단을 뛰어오르는 대회입니다.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석촌호수에 뛰어들며 아쿠아슬론을 시작했는데요. 선수들은 기록에 상관없이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롯데월드타워 1층부터 123층까지 총 2,917개의 계단을 뛰어오르면 완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심 속 호수를 수영하는 모습, 장관이고 참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123층 빌딩을 걸어 올라가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은 평지를 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놀라운 건 79세 남성 최고령 참가자와 68세 여성 최고령 참가자 모두 123층까지 완주를 마쳤습니다. 완주자들은 계단을 올라가며 여러 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하다 보니 어느덧 123층에 도착했다는데요. 한 참가자는 오늘 느낀 성취감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위도 피하고 또 인생의 큰 교훈도 얻어가는 뜻깊은 대회였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속 그야말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과 경산에는 올해 신설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으로는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주와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 최대 20mm가량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와 전북 지역에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3도, 청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정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